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엔비디아 두 얼굴. 엔비디아 훈풍 불 것 같았는데 뉴욕 증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엔비디아 주가가 잘 달리는 것 같더니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낙폭을 키워서 결국 3%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효과가 금방 사라졌을까요, 박사님? 네, 며칠 전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예. 아니다 다를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 한쪽에서는 그래도 잘한다, 또 한쪽에서는 엔비디아마저도 조금 내부가 휘청휘청한다는 이런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60% 늘어났다. 뭐 얼핏 보면 시장 예상보다도 더 높고 60% 정도나 잘 팔린다. 이거 굉장히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하루 전 애프터 아워 시간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랬는데 그 올랐던 주가 지금 다 말아먹고 하루 전 장중 시세 오른 것도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은 170, 그 주당 170달러 선에서 지금 맴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애프터 아워 시간에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179달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170달러대로 이제 떨어졌는데 예. 자, 이게 우리가 어떤 기업의 실적을 볼 때요. 자신의 어떤 희망 또는 자신의 의도 이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적이 매출이 60% 늘어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다 그러면 늘어난 속도가 최소한 80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80% 이상 늘어나는 회사가 이제 60%로 성장률이 좀 줄었다라는 이런 대목.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면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모델도 돌려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호재는 아무리 찾아도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악재는 추리지 않아도 7개 이상 지금 나오고 있다. 네. 우선 호재를 보면 매출이 사상 최대입니다. 자,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당분간 계속 발표만 하면 사상 최대일 거예요. 왜냐하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이익도 예상치 상회고 사상 최대라는 말에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4분기 전망은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분기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도 전망을 내놔야 되는데 엔비디아 내년도 전망 숨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UAE에 대한 블랙웰 수출 허가가 호재로 이제 다른 나라도 팔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해 보면 일일이 블랙웰 다른 나라 팔 때 트럼프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규제로도 인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악재는 저는 가장 큰 게 제일 컴퓨터 그래픽에 나와 있는 악재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매출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좀 충격적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젠슨 왕이 엔비디아 GPU 잘 팔린다, 다 팔았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젠슨 왕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았다는 대목에 우리 회계처리 기업 회계상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봐야 된다. 하나는 자, 물건을 팔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외상이든 현찰이든 일단 나가면 매출로 잡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매출이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것을 하나 볼 수 있고 이건 현금이 유입됐다. 그런데 보통의 기업들은 현찰로 물건을 주고 팔지 않거든요. 어음으로 네. 주는데 어음의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는 자, 지금 뉴욕 증시에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때
킴벌리 포리스트라는 사람의 이 발언, 이게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네. 보케 캐피탈의 그 투자 전문가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잘 팔린다고 말하는데 대금 회수는 왜 안 되느냐? 보통 GPU, 블랙웰이 인기 폭발이면 선불 내놓고 입도 선매합니다. 그런데 매출은 했어요. 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저 방금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엔비디아의 악재 7개 중에 현재 하이퍼스케일러들 의존이 과도한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를테면 아마존이나 구글, 애플 같은 데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돈을 제때 안 내고 있다. 그다음에 감가상각 내용 영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이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예. 마이클 버리의 의혹,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순환적 자본 거래를 하고 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돈으로 오픈 AI에 돈 주고 내 돈으로 사가 하지 네. 않았습니까? 예. 그 종목에 대해서도 젠슨 왕은 뭐 선순환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왜 이게 순환적 자본 거래인지라는 마이클 버리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별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불거진 건데요.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조달금리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그렇군요. 프랑켄슈타인. 그다음에 중국 수출 차질되고 있는 것은 이 진선왕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 채권이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나올 때는요. 저 왼쪽 편에 있는 호재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매출이 사상 최대고 이익이 예상치 상회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과거와 좀 뭐가 달라졌을까? 특히 6번째 나오는 저 매출 채권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이 대목도 좀 봐야 된다. 이 초기 회사가 처음에 막 실적이 폭발할 때 초기는 겉으로 드러난 액면 지표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든요. 일단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 안에 내막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대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모닝벨은 끝까지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탐사 보도 채널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준 거품 경고. 지금 뭐 AI 거품론 계속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리사 쿡 연준 이사가 한 발언이 또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 연준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발언이고요. 고평가라는 단어, 시장이 상당히 최근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걸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리사 쿡 요즘 연준 FOMC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준 이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미웠으면 꼭 집어서 법무부를 통해 기소까지 하고 해임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가 해임 통보를 했으면 그만둬야지. 아니 트럼프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법원을 통해서 해임 무효 가처분 소송을 내더니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정말 뭐 용서하기 어려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리사 쿡이 법원에 통해서 가처분 신청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재판은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것으로 보여져서 리사 쿡의 임기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이분이 조지타운 대학에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뉴욕 증시 위험한 대목이 몇 개 있다. 요 대목, 그다음에 또 고평가다 이런 얘기했는데 특히 저는 위험 내관 세계를 꼭 집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평가됐고 왜 위험하냐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지금 AI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지수 차이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고 금리를 결정하는데 인공지능이 물론 정치하고 과학적이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저 알고리즘만을 했을 때 엄청난 부실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빗 크레딧, 은행을 통하지 않은
사모펀드 또 사모펀드의 자금 출자하고는 달리 사모펀드 대출이 지금 굉장히 극성을 부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리사쿡도 지금 프라이빗 사적 이런 P2P 이런 대출 이런 게 지금 은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게 과잉평가돼 있다. 또 국채 헤지펀드들이 국채에 달려드는 거 이게 국채가 금리가 일정 방향으로 계속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국채값이 오를 텐데 지금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작이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2년 전에 무너졌을 때도 그때도 국채 금리 예측 실패가 어떤 재앙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자, 리사쿡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자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평가된 자산 가격이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락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큰 폭 하락해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리사쿡의 개인 의견인데 연준 의견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고 매우 조심해서 완곡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보다도 훨씬 더 직격을 해서 이 금융 버블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물론 버블이 그렇게 쉽게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PER 지수 등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상당 기간 버블은 더 커지겠지만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 저런 버블 붕괴론이 나올 때마다 출렁출렁할 수 있다는 대목. 이 대목도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고용 보고서 역풍. 셧다운 사태 이후 첫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왔는데요. 9월 수치입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11만 9천 명 증가했는데 문제는 실업률이 4.4%로 올랐다는 겁니다. 고용은 늘었는데 실업률도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고용 보고서 뒤늦게 나와서 맥이 빠졌습니다만 그러나 상당 기간 지금 깜깜이었으니까 시장의 고용 지표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간 거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월 달에 사실 9월 달 고용 보고서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니까 못 봤어요. 그러면서도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연준위원들이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자, 신규 일자리가요. 4만 개, 3만 개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11만 개로 훅 늘었습니다. 이게 4개월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현재 경제 구조에서 10만 명 정도 넘으면 금리 인하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실업률이 4.4다 이러는데요. 지금 미국의 거시경제 여건상 4.5 이하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입니다. 지금 실업률 가지고 고용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엄살 또는 사태를 좀 호도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경제활동 참가율인데요. 저게 더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실업률 0.1%포인트 높아진 거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당 임금 상승인데 저게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아니 시간당 임금, 총임금도 아니에요. 시간당 임금이 3.8% 늘어난다면 곧 물가가 3.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인데 물가 3.8%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를 내립니까? 그런 면에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줄었다. 이것이 밤사이 뉴욕 증시를 떨어뜨린 또 하나의 기폭제, 또 하나의 내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챗 GPT 위기. 지금 챗 GPT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AI 챗봇 시대를 연 이 오픈 AI가 과연 계속해서 이 위상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최근 나오는 그 보도들은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좀 키웁니다. 예를 들어서 MS와 엔비디아가 최근
엔스로픽에 1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22조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내놨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경쟁자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오픈 AI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챗GPT가 오늘날의 인공지능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챗GPT가 나옴으로써 인공지능 돌풍이 시작이 됐어요. 그 인공지능 돌풍의 핵인 오픈 AI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단정적으로 저주의 보도를 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선 오픈 AI가 만들어낸 챗GPT, 요즘 챗GPT 신규 가입자가 거의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구글 알파벳 주가가 많이 올라요. 상대적으로 이 오픈 AI 버블 위기 붕괴론 속에서도 그 오르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에서 구글 제미나이가 챗GPT를 완전히 지금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구글이 검색 기능으로서 오픈 AI 나오면서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기술적인 면에서 완전히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오픈 AI는 그동안에 앞서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모델 개발에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돈은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전에 이 올트만이라는 오픈 AI 오너가 돈을 구글하러 다니고 있다. 그리고 오픈 AI가 위험하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이코노미스트는 아예 저격을 해서 이제 주도권을 뺏긴다. 그럼 주도권은 누가 가져가느냐?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이게 원래 오픈 AI 내에 있던 기술 담당 부사장 내외가 하던 거예요. 예. 아모데이 부부가 하던 건데 바로 올트만하고 싸워가지고요. 그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서 싸워가지고 2021년에 나왔습니다. 저기 오히려 지금 엔스로픽이 기술이 더 빠르다. 그리고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거든요. 예. 거기다가 구글의 지금 제미나이가 지금 3파전인데 챗GPT가 꼴등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오픈 AI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휘청할 수 있고 이게 AI 거품 붕괴의 하나의 징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거품이 과대해서 붕괴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의 기업체 내의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또 워런 버핏 회장이 투자했다는 소식도 좀 기억이 떠오르는데 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두 얼굴, 연준 거품 경고, 고용 보고서 역풍, 그리고 챗GPT 위기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